그 새벽,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터져나온 비명이 공기를 찢었다. 그건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다. 피를 얼어붙게 하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의 절규였다. 나는 그 비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야기할게. 하지만 먼저 그 화요일 아침 8시 47분, 내 치밀한 복수가 마침내 살아 숨쉬기 시작한 순간을 그려보자. 박수미는 그녀의 깨끗한 화이트톤 주방에 서 있었다. 아직 실크 파자마 차림으로 문 앞에 배달된 상자를 들고 있었다. 반송 주소는 비어 있었고 그건 내 계획대로였다. 그녀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손톱이 갈색 포장지를 찢으며 떨렸다. 아마도 늦은 생일 선물이나 부동산 고객으로부터 온 물건이라고 생각했을 테지. 하지만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그녀는 불타는 듯 상자를 떨어뜨렸다. 그 후 터진 비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순수한 공포, 날 것 그대로의 절망이었다. 낮은 신음으로 시작해 점점 커지더니 이웃집 이 할머니가 현관에서 커피잔을 떨어뜨릴 만큼 소름 끼치는 소리로 변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줘요. 수민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다 주방 의자를 넘어뜨렸다. 상자 내용물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고 그녀는 그걸 멈추지 않고 바라보았다. 비명을 멈추지 못했다. 길 건너편에 주차된 내 차에서 선글라스를 쓴 채로 나는 그 혼란을 지켜보았다. 평화로운 주택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옆집 최 씨 아저씨가 정원에서 호스를 들고 달려왔다. 새집 아래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은 채 뛰어나왔다. 심지어 정오 전에 집을 나서지 않은 이 할머니도 목욕 가운 차림으로 현관 계단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웃들의 목소리가 수민의 잔디밭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비명을 지르며 열린 현관문을 가리킬 뿐이었다. 이 할머니가 먼저 문에 다가갔다. 아가씨, 무슨 일 있어? 다친 데는 없어. 하지만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을 불러야 해. 그녀가 최 씨 아저씨에게 속삭였지만 새벽 공기에 목소리가 퍼졌다. 그리고 구급차도 어쩌면. 비명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3분 정도였을 거야. 그 3분 동안 동네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누군가 이미 119를 불렀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수미는 마침내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숨이 막힐 듯 흐느꼈다. 그녀의 완벽한 금발 머리카락이 엉망이 되었고 실크 파자마는 눈물로 얼룩덜룩했다. 8개월 동안 내 남편을 훔쳐간 그 자신만만하고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저 여자,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최 씨 아저씨가 핸드폰에 대고 말했다. 뭐 본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겁먹었어.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 계단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그냥 이웃이 아니라 대학 기숙사에서 내 머리를 따아주던 그 친구라는 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를 안아주던, 내 결혼식에서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맹세한 그 사람이라는 걸, 내가 늦은 밤이라며 그의 업무 만찬을 위해 돈을 벌 동안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 남편을 만나던 그 여자. 내가 골라준 보석을 걸고 내가 찾아준 아파트에서 살며 내 결혼을 안으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던 그 배신자. 구급대원들이 수민에게 달려들 때 나는 차 시동을 걸었다. 오늘 내 일은 끝났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신뢰를 저버린 자가 치러야 할 대가의 첫맛이었다. 이웃들이 모르는, 구급대원들이 이해 못할, 수민이 공포에 질려 설명 못할 그 상자 내용물은 우연이 아니었다.
오직 절친만 알 수 있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공포와 비밀을 노린 세심하게 고른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수민이 동네를 깨울 만큼 비명을 지른 이유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야 해. 완벽한 결혼이 완벽하지 않았던 이야기, 거짓 위에 세워진 우정,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한 두 사람이 나를 배신한 순간. 그래서 모든 게 변한 그 비명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 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그 선선한 10월 아침, 내 인생을 바꿀 문자가 왔다. 그땐 몰랐지만 나는 스털링 마케팅의 코너 사무실에 앉아 최대 클라이언트의 캠페인 제안을 검토 중이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짓게 한 메시지였다. 누가 서울로 돌아오는지 맞춰봐. 내 가장 좋아하는 부부랑 빨리 만나고 싶어. 수민이 수민, 내 대학 룸메이트, 내 결혼식 들러리, 8년 전 부동산 경력을 위해 부산으로 떠난 내 절친. 2년 전 민호의 승진 파티 이후 직접 본 적 없지만 매주 문자하고 영상 통화했다. 나는 즉시 민호의 로펌으로 전화했다. 누가 돌아오는지 맞춰봐. 나는 의자에서 거의 튀어오를 듯 말했다. 누구? 그의 목소리가 산만했다. 아마 서류에 파묻혀 있겠지? 수민이야. 집으로 돌아와. 한영 만찬 계획 세워야 해. 그녀가 좋아하던 한식당에서 어때? 침묵이 길었다. 그게 첫 번째 경고였어야 했다. 좋아, 여보. 정말 좋아. 그런데 지금 회의 중이야. 저녁에 이야기할까? 나는 그의 미지근한 반응을 무시했다. 민호는 늘 나보다 내성적이었고 모임에 덜 흥미로웠다. 그냥 성격 탓이야. 그날 저녁, 민호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계획을 쏟아냈다. 우리 집은 결혼 12년 전 꿈꿔온 그대로였다. 흰 울타리, 포치가 둘러진 완벽한 서울 주택. 그 오후 나는 수민의 아파트를 검색하고 재회 만찬 레스토랑을 알아보고 심지어 여자들만의 주말 여행까지 계획했다. 그녀가 강남 쪽 아파트 보고 있어 민호의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예산에 맞는 새 곳 찾았어. 환영 파티도 열자. 소박하게 가까운 친구들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다. 저녁 내내 핸드폰을 확인했다. 업무 메일이라고. 수민을 일요일 브런치에 초대하자고 하니 일해야 한다고 했다. 요즘 일요일도 많이 일하네. 가볍게 말했다. 큰 사건이야. 알잖아. 알았다. 민호는 야심차고 승진과 클라이언트를 추구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고 우리 집과 편안한 삶을 만든 거지. 늦은 밤, 주말 근무, 잦은 업무 만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근 달라졌다. 민호가 멀어지고 산만해졌다. 내 하루를 이야기해도 핸드폰 보며 건성으로 답했다. 결혼기념일 여행 제안해도 바빠서 생각 못한다고. 그냥 스트레스 탓이라고 했다. 로펌이 확장 중이고 파트너가 되려 애썼다. 당연히 정신없지? 2주 후, 수미는 멋진 강남 로프트로 이사했다. 옛날처럼 짐 풀며 웃었다. 대학 사진이 상자에 들어 있었다. 우리 봐. 그녀가 내 약혼 파티 사진을 들며 말했다. 그땐 참 어렸지. 사진 속 민호가 내 어깨를 감았고 수민이 옆에 서서 모두 미소 지었다. 행복하고 순수했다. 민호가 수민을 보는 눈빛은 예에 바르고 친절할 뿐이었다. 결혼 12년 됐는데 너희 아직도 행복해 보이네. 수민이 계속했다. 맞아. 자동으로 대답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됐다. 그날 밤 민호에게 우려를 말했다. 취침 준비 루틴이 기계적이었다.
우리 괜찮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물었다. 무슨 뜻? 우리 결혼 말이야? 요즘 멀어진 것 같아. 민호가 칫솔질을 멈췄다. 업무 스트레스야, 지은아. 알잖아. 알아. 그런데 오늘은 피할까? 내일 아침 회의야. 그는 침대에 오르며 등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언제부터 대화가 끊겼는지 생각했다.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수민 이름의 민호의 얼굴이 변하는 걸 주의했을 거야. 그녀가 돌아온 후 더 늦은 밤 근무를 하는 걸 수민의 아파트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완벽한 결혼의 환상 속에 살았고 12년 사랑과 신뢰가 의미 있다고 믿었다. 내 남편과 절친이 내 삶을 파괴할 줄 몰랐다. 내 세상이 산산조각난 11월 화요일 저녁은 평범했다. 민호가 또 늦는다고 해서 그의 좋아하는 삼치구이와 아스파라거스를 만들었다. 요즘 루틴이었다. 혼자 요리하고 먹고 그의 접시를 냉장고에 넣는? 수민과 주말 계획으로 1시간 동안 연락했지만 음성 메일이었다. 8시쯤 사무실에 저녁 가져다 주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같이 먹고 옛날처럼 이야기하자. 로펌 빌딩은 대부분 어두웠다. 민호 사무실은 7층, 경비원이 날 올려줄 터였다. 전에 했으니까. 하지만 그의 사무실은 비고 어두웠다. 컴퓨터 꺼지고 서류 가방 없음. 복도 청소 아줌마에게 물었다. 민호 씨 이미 갔나요? 그녀가 어리둥절했다. 민호 씨. 5시 30분에 퇴근했어요. 몇 달째 늦게 안 해요. 위가 내려앉았다. 5시 30분. 적어도 9시까지 일한다고 했는데. 차가운 삼치통을 들고 빈 복도에 서서 이해하려 애썼다. 늦게 일 안 한다면 어디서? 다른 밤들은? 손 떨며 핸드폰으로 내 아이폰 찾기 탭을 열었다. 안전 위해 몇 년 전 위치 공유했다. 신뢰할 때 민호의 점이 강남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사무실 근처 아님. 그 점을 따라 미치듯 운전했다. 익숙한 거리에서 마음이 소용돌이쳤다. 클라이언트 만남일까? 기념일 서프라이즈 쇼핑일까? 무죄한 설명일까? 점이 로사리오라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멈췄다. 5주년 때 한 번 간 곳, 정기 만찬엔 비싸고 비즈니스엔 로맨틱했다. 길 건너 주차하고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을 봤다.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민호가 나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긴 금발 여자의 어깨를 감고 전에 안 본 빨간 드레스. 웃으며 무언가에 몰두했다. 그의 차 옆에서 민호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 키스했다. 친구 키스 아님, 비즈니스 아님. 그의 저녁을 알려주는 키스. 여자가 거리등 쪽으로 돌아서자 내 심장이 멈췄다. 수민, 내 절친, 들러리, 아파트 찾기 도와준, 여자 모임 계획한, 내 결혼 문제에 조언한 여자. 공포에 질려 지켜봤다. 민호가 그녀의 차문을 열고 손이 그녀의 등 아래에 머물렀다. 친밀해 역겨웠다. 그들은 함께 떠났고 아마 그녀의 아파트로. 내가 도와준 그곳. 차에서 20분 앉아 목격한 걸 처리 못했다. 낯선 여자와의 불륜 아님. 상상 못할 배신이었다. 남편과 절친이 함께 내가 저녁 요리하고 결혼 걱정하고 재회 파티 계획할 동안. 언제부터? 그녀 돌아오기 전 문자부터? 나를 바보로 여기며 웃었을까? 신뢰하는 아내를 속이기 쉽다고? 민호의 문자. 또 늦어.
기다리지 마, 사랑해. 사랑해가 목의 산처럼 느껴졌다. 수민의 문자. 너랑 민호 잘 지내? 내일 점심 기다려. 보고 싶어. 그녀가 그의 차에 타 그녀의 침대로 가며 생일에 산 향수 입고 혼란 속 집으로 운전했다. 추억이 달라 보였다. 수민 돌아온다 했을 때 민호의 열정. 갑작스런 업무 증가. 수민이 내 결혼 문제에 딱 맞는 조언. 내부 정보 때문. 남편에게 직접 듣고 집에 와서 삼치를 버리고 떨리는 손으로 와인 한 잔 옷도 한 잔. 민호가 11시 30분에 왔을 때 수민 향수 냄새 풍기고 클라이언트 만찬 핑계. 나는 거실에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다. 일 어땠어, 여보? 달콤하게 물었다. 피곤해. 거짓말하며 이마에 키스. 하지만 모든 게 변했다. 그가 샤워하러 올라가 증거 씻을 때 사무실에 저녁 가져간 여자는 사라졌다. 대신 그 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다음 아침 몇 달 만에 명확함이 왔다. 민호가 샤워하며 콧노래할 때 커피와 토스트 만들며 헌신적 아내 역할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계처럼 작동했다. 모든 거짓, 속임수, 이제야 이해되는 순간을 목록화했다. 오늘도 늦을지도. 민호가 복도 거울에서 넥타이 고치며 말했다. 큰 재판 준비야. 물론 이해해. 그의 뺨에 키스하며 입술에 거짓만 느꼈다. 오늘 수민과 점심이야. 안부 전할까? 순간 그의 손이 서류 가방에 멈췄다. 그래, 정착 잘하라고. 그의 차가 빠져나가자 모든 회의 취소하고 진짜 교육 시작했다. 민호와 수민이 날 바보로 봤다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될 터. 먼저 재정부터. 민호가 대부분 계좌 관리했다. 법적 계약 이해가 나보다 낫다고. 완전히 신뢰해. 가끔만 확인했다. 이제 세세히 훑었다. 발견한 게 피를 끓게 했다. 로사리오 레스토랑 2개월간 7번. 2인분 청구서. 주간 식비보다 비쌌다. 보석상 $800 청구. 수민이 새 목걸이 보여준 날 이하 내용은 원본과 유사하게 본지화하며 확장. 전체 길이 유지. 손실된 부분은 유사한 드라마틱 요소로 채움. 2. 이웃 할머니와의 대화. 심리전쟁. 패키지 내용 등 한국 문화에 맞게 조정. 예를 들어 한국식 이웃관계. 공포 요소는 스토커 문화 반영. 패키지 내용은 한국적 트라우마로 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지 속 USB 드라이브에는 민호가 보낸 모든 메시지 캡처가 있었다. 수민을 집착 강한 여자라고 비우는 것, 그녀의 끊임없는 확인 요구가 지겹다고 한 것 모두 저장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럴 리 없어? 오. 그럴 수 있어. 그녀의 또 다른 공포. 버림받는 것 외에 임신과 홀로 남는 것. 그래서 가짜 임신 테스트기와 의사 노트. 민호가 비밀리에 정관 수술 상담 기록을 포함했다. 민호는 토할 듯했다. 그녀가 가짜인 줄 알 거야. 그녀의 현재 편집증 상태에서 몇 주간 감시와 추적 느끼고 내가 멀어지면서 모든 걸 믿을 거야. 내 계획의 아름다움은 그 둘을 서로 파괴하게 하는 거였다. 수미는 배신에 절망하고 민호는 그녀의 감정 붕괴를 감당해야 할 테지. 완벽한 불륜이 비난과 눈물과 상호 파괴의 악몽이 될 거야.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됐다. 다음 아침 수민의 비명이 주택가를 울릴 때 차에서 혼란을 지켜봤다. 구급대와 경찰이 왔다. 민호는 영원히 괴로울 전화를 받았다. 그녀 병원에 있어. 나중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정신과 강제 입원. 패키지 열고 자해 시도했어. 진짜 충격 느꼈다.
파기하고 싶었지만 그 정도일 줄 몰랐다. 경찰이 패키지에 대해 조사하려 해 그녀가 신고한 스토킹과 연결된다고. 그게 무죄하게 물었다. 모르겠어.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는 존경과 공포 섞인 눈으로 날 봤다. 너 정말 했어? 우리 둘 다 파괴했어. 아니, 민호. 너희 스스로 파괴한 거야? 난 단지 후과를 확실히 했을 뿐. 6개월 후, 민호와 이혼했다. 불륜이 공개되며 직장 잃었고, 수미는 퇴원 후 부산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다시 말하지 않았다. 나는 집 지키고, 내 마케팅 회사 차렸고, 제대로 시행된 복수가 가장 만족스러운 요리임을 배웠다. 누군가 너무 과했다 할 수 있지만, 절친과 배신당하고 돈과 신뢰와 미래를 빼앗기면 때론 과한 게 딱 맞다. 그 새벽 비명은 수민의 붕괴가 아니었다. 세심한 패키지로 한 번의 정의가 실현된 소리였다.